2018년 7월 24일 화요일 김용민 브리핑 2부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조선일보와 한국일보를 빼고 진보 정치의 상징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비보를 일면 머릿 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경향신문,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앞으로 나아가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사망. 한겨레, 진보정당 외길 30년. 노회찬, 노동자의 버스로 남다. 국민일보, 진보정치 패닉, 아이콘을 잃다. 세계일보, 불법자금 의혹에 쓰러진 진보 아이콘. 이런 제목입니다. 진보의 파수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 측으로부터 5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던 고 노회찬 원내대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한국 진보 정치의 대명사로 통한 삼선 중진 의원의 사망을 애도했습니다. 한편 고 노회찬 원내대표의 갑작스런 죽음은 진보 정치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신문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노회찬 경공모 돈 받았다. 어리석은 선택 책임. 중앙일보, 4천만 원 어리석었다. 노회찬 유서 남기고. 서울신문, 검은 돈 정치인 그리고 도덕성.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고 노회찬 원내대표는 유서에서 경제적 공진화 모임으로부터 4천만 원을 받았다.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지만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훨씬 많은 금액을 훨씬 파렴치하게 받은 정치인들과 비교하면 고 노회찬 원내대표의 혐의는 무겁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청렴 정치인으로 인식된 고인이었기 때문에 작은 흠결도 치명타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양승태 박병대 출국 금지, 임종헌 윗선 겨냥한 검찰 칼끝. 이런 제목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지난달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원 전 처장을 출국 금지한 바 있지요. 검찰은 이제 그 윗선의 범죄 정황이 짙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경제 버팀목 반도체 너마저.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주력 메모리 반도체인 D램 그리고 낸드 플래시 가격이 1분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4분기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크게 꺾일 것이다. 이런 증권가 분석 보고서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용 형량을 깎기 위한 조선일보의 노력이 눈물겹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탈모인 여러분, 샴푸 살 땐 반드시 천연 99% 이상, pH 5.5 피부 자극 1%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2-3일에 머리 하나 더 빠지는 걸 우습게 보지만 2-3년이면 정수리만 1000기 차이 납니다. 그렇지만 샴푸로 머리가 나진 않으니 이미 빠진 곳은 어쩌냐고요?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상, 에이펙 최우수 기술상, 발모 촉진 조성물 특허 99%의 효과, 식약처 인증으로 부작용 없는 유일한 모낭 영양제. 가격도 세트로 구입하시면 두피 모발, 피부 개선까지 하루 330원.
뿌리 깊은 샴푸 쇼핑몰에서 기적의 사용 후기도 검색해보세요. 1566-7871.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남긴 정치인으로서의 마지막 메시지는 최근 복직한 KTX 승무원들을 향한 축하 인사였습니다. 고 노회찬 대표는 미리 준비했던 메시지를 읽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고 노회찬 원내대표는 삼성전자 반도체 피해자 모임 그리고 KTX 해고 승무원의 복직과 관련해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고인은 사전 보도자료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각종 질환에 걸린 노동자들에 대한 조정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동안 문제 해결을 앞장서서 이끌어온 단체 반올림과 수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투쟁해온 KTX 승무원 노동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한다고 말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고 노회찬 원내대표는 어제 아침 예정됐던 상무위원 회의에 몸이 좀 좋지 않다는 일신상의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고인은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금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탁과는 관련이 없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이런 취지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였습니다. 저 드루킹 특검법의 핵심 수사 대상은 정의당이나 고 노회찬 원내대표가 아니었는데요. 드루킹 특검팀이 고 노회찬 원내대표를 극단으로 몰아버린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사게 됐습니다. 당초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은 특검법안 명칭에 민주당원 또는 김경수라는 단어를 넣자고 주장하며 여당과 공방을 벌인 바 있죠. 하지만 최근 특검팀의 브리핑은 고 노회찬 원내대표를 향한 수사로 모아졌고 결국 수사가 곁가지에 집중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어제 고 노회찬 원내대표 사망 소식이 알려진 지 1시간 만에 허익범 특별검사는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검은 넥타이를 메고 취재진 앞에 선 허익범 특검은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은 고 노회찬 원내대표를 겨냥한 특검 수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허익범 특별검사와 정의당 최석 대변인의 브리핑 차례로 들어보시죠. 오늘은 제가 의원님의 명복을 가슴 깊이 빌고 또 유가족에게 깊고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드루킹 특검은 애초 특검의 본질적인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표적 수사를 했습니다. 결국 여론몰이식으로 진행된 수사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특검팀은 어제 수사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향후 수사 일정과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수사 기간이 30여일 남은 상황에서 수사 로드맵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한겨레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노동자와 가난한 서민의 권리 확대를 위해 분투했던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끝내 생을 마감했는데요. 고인은 진보의 가치를 시민과 소통 가능한 언어로 번역할 줄 아는 진보의 파수꾼이었습니다. 닷새 동안 방미 일정을 함께한 여야 원내대표들은 황망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안타까움을 표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그리고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정말 가슴이 아프고 비통한 그런 심정입니다. 노회찬 의원은 우리 한국 사회를 보다 더 진보적인 그런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너무 충격을 받아서 사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워싱턴 이번 방미 일정 중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전혀 갖지 않았습니다. 내가 별도로 따로 얘기하겠다. 그래서 간담회를 다 마치고 나서 별도로 한 20분 정도. 술 한 잔에 오랜만에 옛날에 노동운동 회고하면서 좀 즐거워했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충격받아 평생 운동에 몸담기로 마음먹은 고
노회찬 원내대표는 용접을 배워 서울 독산동에 있는 산업용 보일러 제조업체에 취직했습니다. 고인은 인천 민주노동자연맹을 결성한 혐의로 1989년 기소돼 옥고를 치르기도 했는데요. 2004년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이었던 고인은 TV토론에 출연해 각종 어록을 생산하며 스타 정치인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그해 총선에서 고 노회찬 원내대표가 비례대표로 원내 입성했는데 새 시대의 여명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비췄습니다. 평소 고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특권에 대해 누구보다 비판적이었는데요. 수천만 원의 불법 자금 수수건이 고인을 어느 만큼의 윤리적 무게로 짓눌렀을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상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군 기무사령부는 지난해 3월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했는데요. 여기에 딸린 70쪽짜리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이 문건에는 계엄 선포 시 취할 조치가 세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우선 미국 정부로부터 계엄을 인정받도록 외교적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주한 미국 대사를 초청해 미국 본국의 계엄 시행을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1980년 5.17 비상계엄령 전국 확대 조치를 취하며 미국 정부로부터 이를 인정받으려 했던 사례와 유사한 대목입니다. 문건엔 탄핵 소추안 결정 이후 사회 혼란 증가가 예상된다는 시나리오도 담겼는데요. 조선의 지령하달로 추정되는 간첩통신 출연에 따라 계엄 선포를 건의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국군기무사령부의 대비계획 세부자료 관련 소식 이어갑니다. 대비계획 세부자료에서는 국회의원의 성향을 진보 160여 명, 보수 130여 명으로 분류했는데요. 계엄이 선포될 경우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방안이 문서에 명시됐습니다. 기무사는 국회의안 계엄 해제 시도 시 조치사항을 마련했는데요. 먼저 기무사는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을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설득 또는 계엄 해제권 직권 산정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사법 처리해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도록 계획했습니다. 기무사는 국회의원을 정치적 성향에 따라 진보 성향을 160여 명, 보수 성향을 130여 명으로 분류했는데요. 군소식통은 기무사가 계엄령에 반대할 수 있는 의원을 진보 성향으로 분류한 뒤에 나중에 체포 또는 구금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이 말로만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이 검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주 사법농단 의혹 관련자 40여 명가량에 대해 통신기록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통화기록 확보는 수사의 기초자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 상임위원 이렇게 2명에 대한 통신영장만 발부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의혹 관련자 수십 명에 대해 청구된 이메일 압수수색 영장도 3명에 대해서만 발부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핵심 자료에 대한 임의 제출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약속과 달리 법원 내부는 수사에 협조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외교부와 재판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재판의 결론을 미루는 대가로 해외 파견 법관 자리를 얻어내려 한 것입니다. 2015년 임종원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은 주 오스트리아 대사에게 외교부 관계자와 징용사건 관련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을 협의했다. 주 오스트리아 대사가 내 법관을 파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요청했습니다. 당시 외교부는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경우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이런 외교부 입장을 고려해주는 대가로 법관의 해외 추가 파견을 요청한 겁니다. 대법원이 강제징용 재판 결론을 5년이나 미루는 사이 소송을 낸 피해자들은 잇따라 숨을 거뒀습니다. 소장이 일본 기업들에 송달되는 과정이 늦어지며 소송이 지연됐고 소송을 낸 징용 피해자 9명 가운데 7명이 사망한 겁니다. 이상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비상구 도면이 수습됐지만 해양수산부가 이를 사실상 방치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침몰 원인 규명을 위한 중요 단서를 허술하게 관리한 것입니다.
4.16 기억 저장소가 수습한 유품들을 분석한 결과 세월호 선체 도면 11장이 발견됐습니다. 4.16 기억 저장소 측은 해양수산부가 목포 신항에 설치한 컨테이너 안에 유품을 쌓아두다시피 했다. 종이류는 훼손이 빨라 유족이 자비를 들여 보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월호 선사로부터 확보한 기존 도면과 실제 도면을 대조하면 불법 구조 변경을 포함해 침몰 원인을 밝히는 데 결정적 단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를 해양수산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국일보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김용민 파일 2015년 4월 정영진 최욱의 불금쇼에 나온 정치인 노회찬. 왜 정치를 하게 됐는지 묻자 이렇게 답하는데 어릴 때 얘기입니다만은 유신 때문이었어요 사실. 왜냐면은 어느 날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하고 유신을 선포했다. 그게 이제 라디오 뉴스에서 그 급보해가지고 나오길래 그게 우리가 늘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였거든. 그 의원 내각제가 대통령 이제 차이점은 뭡니까? 그래서 국회 해산 이러면은 그 의원 내각제에서는 할 수 있고 대통령제는 못 하고 이게 중3 고1 때 늘 시험에 나오는 중요 문제였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걸 또 시험은 의식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근데 못 해요 이게 정답이거든. 국회에서는 못 한다고. 영국은 할 수 있어요. 그게 의원 내각제가 대통령이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배워왔는데 뉴스가 방금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저녁 7시를 기해 민족의 살기를 찾기 위한 특별선언을 발표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이번 특별선언에서 첫째, 1972년 10월 17일 오후 7시를 기해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과 정치활동의 중지 등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그게 내가 아니 지금 내가 잘못 들은 건지 아니면 혹시 내가 좀 이 중요한 문제를 잘못 착각을 했는지 알고 있는. 그래서 라디오 뉴스를 버스에서 듣자마자 집에 가서 이제 그 책을 찾아봤죠. 그러니까 못한다고 나와 있는 거야. 그럼 그렇지 못하는 거지. 근데 그럼 내가 들은 뉴스는 뭐냐. 저 그 주요 그 공영방송이 엉터리를 얘기할 리는 없고 그럼 내가 잘못 들었냐. 이런 이제 의심이 가는 거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전화, 컴퓨터가 없던 시절이니까 마음은 답답. 그 다음에 학교 와서 물어보면 되는데 못 견디겠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디로 왔냐. 바로 그 길로 국회로 간 거야. 그 몇 살 때인데요? 그때가 17살 때. 진짜 대단하시고 뭔가 달라요. 국회로 갔는데 그때 국회가 이제 지금 여의도로 옮기기 직전이어가지고 서울시청 옆에 서울시의회가 있어요. 세종로 쪽에. 예, 세종로. 그게 국회였어. 그리고 그 국회는 사실 내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늘 그 앞을 버스 타고 지나는 데거든. 지나는데 그걸로 다시 갔어요. 갔더니 국회 앞에 아침에 못 보았던 그 장갑차가 딱 있고 무장한 군인 2명이 이러고 있는. 너무 놀라서 행정부가 그때는 중앙청이라 해가지고 광화문 거기 걸어갔지. 걸어가니까 거기는 또 탱크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이게 그냥 보통 일이 일어난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앞에 나오니까 거기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 있는 데잖아. 광화문 사거리. 네네네. 그때 나는 신문이라는 게 집에서도 이제 한자 공부한다고 신문 받아봤지만 신문이 그 다음날 신문이 그 전날 밤에 나오는 줄 몰랐어요. 지방에 보내는 거는 이제 일판을 전날 밤에 찍어가지고 그 다음날 짜 신문을 밤새 이제 기차로 내려보내는 시스템인데 그렇게 되는 줄 내가 알 리가 뭐가 있어. 보니까 그 다음날 짜 신문이 파는 거야. 근데 그 신문의 일면 탑이 뭔가 하면은 국회 해산 한문으로 주먹만한 글씨로다가. 그래서 내가 그 신문을 샀어요. 사실 그 신문은 그 다음날 우리 집에 배달될 신문이지만 이제 국회 해산이 맞다 이거지. 일단 현실화됐다는 거니까 국회 해산.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그 다음날부터 이제 고민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통령이 내가 아는 상식에서는 헌법을 어긴 거잖아. 법률도 어기고. 그러면 다시 살구 같은 게 일어나는 건지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건지 겁이 나는 거야. 무섭고. 난 또 어른 없이 혼자 살고 있었지. 근데 아침에 신문이 왔는데 같은 회사 신문인데 제목이 달라졌어. 그러니까 판이 달라지면 제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나는 몰랐던 거예요. 제목이 좀 긍정적으로 바뀌었어. 유신 선포. 예를 들면 같은 조선일보인데 어제 본 거는 국회 해산인데. 그래서 그 신문을 지금도 갖고 있어. 두 개를 다. 왜? 그날부로 이제 내가 인생의 길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쟁을 겪은 소년은 더 이상 소년이 아니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유신에도 놀랐지만 유신이 선포됐는데 국회가 해산됐는데 그 국회는 바로 그 1년 전에 국민들이 뽑은 국회인데 네네네. 대통령이 그걸 1년 만에 해산시켰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이제부터 이제 드라마틱한 나는 그럼 전쟁 나면은 뭐 집에는 어떻게 가냐 뭐 머릿속에 별별 생각이 다 났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야. 세상에. 겉으로는. 내가 보는 게 이제 조용히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난 점점 더 이상한 거야. 이럴 리가 없는데. 이럴 리가 없는데. 그러더니 신문에 보니까 구멍이 뻥뻥 나. 기사가 삭제된. 하얗게. 그럼 이제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책방을 딱 갔더니 그 전부터 내가 확인은 봤지만 사지 않았던 어떤 잡지. 막 정부 반대하는 기사 마시려고 하는 그 잡지가 엊그제까지는 분명히 있었는데 없는 거야. 그래서 주인한테 그게 달이라는 잡지인데 아저씨 달이지 내가 어제도 본 것 같은데 그 책방 참 많이 다녔어요. 나는 책을 그때는 주로 이제 뭐 문학 이런 걸 많이 봤는데 어느 정도 가면은 집에 갈 때 책을 사. 가서 다 봐. 네. 그래가지고 책방 문 닫기 전에 또 가. 네. 또 사러. 그러니까 책방 주인이 몇 번을 그러니까 야 너 아까 책 샀잖아. 그래서 다 봤습니다. 그러면 너 돈도 없을 텐데 그 책 다시 가져와. 그럼 내가 그냥 바꿔줄게. 아주 그런 내가 서점 주인을 때문에 책도 많이 봤는데 책 그 책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뭐 그 책 왜? 살려고요. 한번 보려고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갑자기 두리번거리더니 밑에서 책을 하나 탁 뽑아가지고 감춰진 그 책을 싹 뽑아서 몰래 나한테 싹 주는 거야. 나도 자연스럽게 주인을 두리번거리면서 싹 뽑아가지고 넣는데 그 스릴. 그게 책 내용보다 더 짜릿짜릿한 거예요. 그렇게 주고받는 영화에서나 본 그 스파이들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잡지를 내가 막 탐독하게 됐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잡지를 보다가 보니까 그 잡지가 이제 주로 그때 뭐 김대중 씨를 이제 대변하는 김상현 씨라는 사람이 발행인, 김상현 의원. 이 국회의원 여러 번 했던 이제 그 좀 중진이죠. 그분이 이제 발행인으로 있던 일종의 야당지 비슷한 거였어요. 그리고 진보. 그 잡지에서 내가 김지아라는 사람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해찬 총리가 서울대생 그때 서울대 내란 업무 사건으로 연루된 사건도 신문에 안 나는 거기서 다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잡지를 이제 탐독하게 됐죠. 근데 뭐 그 잡지의 반 정도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막 논문 같은 거 어려워서 그런 거는 그냥 건너뛰고 좀 읽어낼 수 있는 거는 읽고 그렇게 해서 그 책을 보면서 이렇게 좀 뭐랄까 정치 현실을 좀 알게 된 거죠. 됐는데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김상현 씨한테 전화를 했지. 직접이요? 고등학생 때? 저한테 제가 이 다리지 애독자인데 여쭤볼 것도 많고. 내가 이제 몇 학년이다 이런 얘기는 안 했지. 고등학생이라는 얘기는 안 하고 이제 만나고 싶다 하니까 그러냐고 그러면은 그 광화문의 당주동에 사무실로 오라 이게. 그래서 약속한 시간에 갔지 그 길을. 학교 파하고 이제 걸어서 한 15분이면 가니까 이제 교복 입고 책가방 들고 있다 들어간 거야. 이 사람이 혼자 있더라고. 어디 컴컴한 데서. 누구냐 해서 제가 며칠 전에 전화 걸었던 노회찬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이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이라고 그러시죠. 저는 2학년 뭐 몇 반 노회찬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왜 왔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책을 보고 너무 좋은 게 많고 또 궁금하고 모르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듣고 여쭈고자 이제 왔다. 그랬더니 양반한 얘기가 참 훌륭한 학생이다. 근데 일단은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가라 이게. 그 다음에 찾아보라 이게. 그래서 내가 속으로는 참 이 기성세대는 똑같구나. 꼰대들. 기성세대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씨알의 소리를 봤는데 여기는 또 더 나이 드신 분이야 발행인이 함석헌. 완전히 수염이 그때만 해도 70대 전화를 했지. 또 전화. 남북 이 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글을 쓰셨던데 제가 만나뵈고 직접 얘기를 듣고 싶다. 그리고 제가 함석헌 선생님이 쓴 책을 읽었다. 뜻으로 쓴 한국 역사라고. 그것 뒤에 봤거든.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많다. 그러니까 오라 그러더라고. 이분은 또 가서 대구로 가서 만났지. 근데 잘해 주시더라고. 잘해 주셔가지고 이분은 너 대학부터 가라 이런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많이 듣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백기환. 그분도 만나셨어요?
그분은 이제 만나러 가려했더니 이제 강연장에 오라 해가지고 네. 그때 흥사단이 그 명동 한복판에 있었어요. 지금 명동 무슨 극장으로 돼 있는 거긴데. 그래서 거기서 강연하는데 사람이 그 좁은데 막 많이 들어와가지고 바닥에 앉고 의자에 다 못 앉아가지고 강연 내용보다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막 격식 없이 막 이제 얘기를 듣고. 근데 더 좋았던 건 뭔가 하면 듣고 나왔는데 들어갈 데는 없었는데 전투 경찰들이 애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혹시 끝나고 뭐 소요 사태가 일어날까.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제 굉장히 긴장. 그 전투 경찰들은 막 이렇게 그물망 네. 방패 들고 있는 네. 좀 무서운 그 옆을 싹 걸어가는데 짜릿해. 그게 좋아. 아 그게 좋아요? 강연 내용보다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감이 있잖아. 현장감. 일촉즉발해. 그래서 저는 그때는 이제 그 데모해야 되겠다. 박정희 유신은 잘못된 거니까 데모에서 이걸 끌어내려야 된다. 근데 데모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대학을 가야 된다. 그래서 나 별로 대학 가고 싶지 않았어요. 안 왔는데 자꾸 집에서 이제 내가 고등학교 때도 삐라 뿌리고 막 이제 학교도 그것 때문에 며칠 쉬고 이제 이러는 일들이 이제 방학이 앞당겨지고 막 그랬거든. 친구들한테 굉장히 칭찬받았어요. 겨울 방학 앞당겼다 이거죠. 고맙다. 막 이랬는데 우리가 뭐 1학년 때도 데모하고 2학년 때도 데모하고 그러니까 집에서는 이제 데모는 대학교 가서 하는 거다. 대학교 갈 때까지는 하지 마라. 그래서 나는 데모하려고 대학을 간 거고 그러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정외과 정치학 전공하는 분들이 미안한 얘기지만 나는 이제 다른 거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 네. 근데 정치는 내가 좀 알잖아 이제. 그러니까 가면은 공부 별로 안 하고 데모에만 전념해도 학사 관리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게 정치 외교학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고 그 길을 간 거지. 근데 역시 가보니까 뭐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제가 성적 장학금도 받고 막. 공부 안 해도. 공부. 시험 칠 때만 학교. 그때는 출석 체크를 안 하니까. 그 진정한 아카데미였지. 출석 체크를 안 하니까 우리는 시험 칠 때만 가는 거예요. 그래도 뭐, 이렇게. 진짜 남다른 분이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런 분이 이렇게 알려져 있는. 우리는 뭐 남다른 게 아니라 학교에서 가르친 대로.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배우지 생각하면 딱 답이 나오네. 정답은 배운 대로 실천하는 것이다. 배운 대로 실천하는 것. 중고차죠? 네. 그런데 이 차 진짜 있는 거 맞죠? 정말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빨리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더 이상 속지 마세요.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 중고차. 직영 정비소를 운영하여 더욱더 믿음이 가는 더불어 중고차.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 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40세 남성 10,000원대, 10살이면 5,000원대의 실손보험과 40세 여성 기준 월 2만원 치아 보험, 내 포털 사이트 다음에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16-360-0689, 016-360-0689번입니다. 일반 전화는 02-849-9730, 02-849-9730번입니다.
네, 답정너로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코너를 건너뛰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저도 이런 상황에서 여의도의 소식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예. 일단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네.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거지로 생각해낸 것이 이렇게 정치인들을 옥죄고 있는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면 잘못된 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 정치인들 제대로 털면 다 나옵니까?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것은 본인이 원래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정치인의 경우에는 털어도 안 나올 가능성이 올라가죠. 특정인을 지목하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정몽주 의원이라든가 예. 아니면 또 부산의 김세현 의원 이런 분들은 굳이 정치자금을 받지 않더라도 본인의 돈으로 모든 것이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털어서 안 나온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털어서 안 나올 사람들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이 정치자금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현역 의원들에게만 아주 제한적으로 적용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개방되어 있지 않다는 점. 선거법 자체가 만들어지던 당시에는 워낙 국회의원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력도 컸고 그 희소성도 지금보다 더 높았고 그 당시엔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기업체에서 무슨 사과박스로 돈들 다 나르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선거하던 시절 그리고 동네에서 수건 한 장, 계란 한 판, 현금 몇만 원씩 돌리지 않으면 당선이 안 되던 시절의 선거법은 어떻게 생각해도 사실은 굉장히 압박을 가하는 구조로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제 시대가 변해서 사실 온라인도 길이 많이 열리고 여러 가지 다른 선거운동들이 가능해진 시점인데 여전히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상 자기들이 허용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도록 막아 놓았다는 점에서 일단 그게 시작이고요. 그리고 정치자금 어떻게 걷는지 또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관위가 지나치게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에게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없죠. 간단한 예를 들자면 저 같은 사람이 보좌관을 그만두고 출마를 한다라고 가정해 보면 깨끗하게 정치를 하면 되지 돈을 뭘 쓸 필요가 있겠냐고 하시겠지만 1년 동안 지역에서 지역 정치를 하려고 하면 다른 돈은 안 들어가더라도 일단 제가 벌던 만큼은 가져가야 제 가족들이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여기부터 막히는 거죠. 예. 지역위원장으로서 무슨 직장을 가지고 지역위원장을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도 제 아이들의 치아를 교정하는 비용, 학원 가는 돈, 학교에서 교재비 등등해서 어떻게 해도 들어간 돈이 있는데 게다가 그것이 월세가 됐든 아니면 집을 샀으면 은행에 빚을 갚든 이런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도 써야 되는 돈들이 있는데 이런 돈들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 어느 정치인이나 어느 원외 지역위원장이나 다 마찬가지 한계를 갖고 있죠. 하지만 정치자금을 거둘 수 있는 것은 현역 의원에게만 한정해서 그것도 액수도 1억 5천이라는 한계를 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같으면 이렇게 돈을 걷어서 그것을 부정선거하는 데 사용하고 어쩌고저쩌고의 문제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경우에는 받은 사람이나 준 사람이나 그 액수의 10배에서 50배씩 불려서 처벌을 하는 조항도 생겨 있고 예. 사실 요즘 만인에 의한 만인의 감시체제라고 하는데 모두 다 핸드폰 들고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녹음할 수 있는 시대라 사실 그런 식의 부정선거 운동을 하기가 예전처럼 만만치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하고 있는 방식의 포지티브 방식, 즉 선관위가 하라고 하는 것만 할 수 있는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을 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하지 마라, 저거는 하지 마라, 나머지는 다 해도 된다. 이게 네거티브 방식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된 부분은 잡아내면 되는 경우고 그렇게 네거티브 방식으로 선거운동도 바꿔야 되고 정치자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의 형태 같으면 예를 들면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돈이 많거나 아니면 그런 후원금을 잘 대줄 수 있는 주변에 인맥이 풍부하거나 특정 대학을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서울대학 법대를 나와서 주변에 변호사들이 많으면 변호사 한 사람이 500만 원씩 30명만 걷으면 1억 5천을 걷거든요. 예. 뭐 그런 식으로 후원금을 만든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면 그 외의 사람들은 사실은 정치자금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선의로 접근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돈을 쓰라고 준 친구의 돈만 받아도 사실은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전부 다 처벌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재 한국 정치의 구조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정치 혐오에 기반하기도 했고 또 예전에 실제로 그 한국의 정치인들이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나갔기 때문에 저는 후원금의 한도도 풀 필요가 있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현역 의원이 아닌 사람들은 사실은 지역위원장으로 있거나 지역에서 정치를 할 때 따로 돈을 만들 길이 없으니 음성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것이거든요. 본인이 아주 돈을 잘 버거나 빌딩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데 이런 경우들은 저는 풀어야죠. 그래서 후원금의 한도를 늘리되 누구의 돈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게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일정 액수 이상의 선거 운동 후원금을 낸 사람들의 명단은 전부 다 공개를 하고 누구나 쉽게 검색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뒀거든요. 그래서 누구가 혹은 어떤 기업이 후원을 하는구나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구조인 것이 중요하고 쓰는 과정에서는 이게 정치 자금인 만큼 선관위가 모든 것의 액수를 정하고 이렇게 할 수는 전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영수증을 첨부해서 신용카드로 해서 이러저러한 일로 썼다라는 것이 잘 입증되면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역원들은 국가에서 국회의원 월급이 나오는 상태에서 후원금을 가지고 다른 정치를 할 수 있지만 새로 신입이 돼서 정치를 시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치 후원금을 받아서 이것으로 생활비를 쓰면 이게 착복이 되는 거거든요. 현재 구조는. 그러면 신인들에게 정치를 하지 말라는 말이나 사실 다름없는 거죠. 안 들키게 잘 해봐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구조에 대해서 이제는 모두가 이것이 현실임을 깨닫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노회찬 의원조차도 지킬 수 없도록 만들어 두었던 선거법이라는 것은 저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노회찬 의원만큼 깨끗하게 정치를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뭐 대가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입증이 되어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동창들이 17반 10만 원씩 모아준 돈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으로 다 걸리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요. 이런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정치인들을 발가벗기고 모욕을 주는 식으로는 한국의 정치가 발전할 수 없고요. 이런 토양 아래서는 본인의 주머니가 두툼한 사람이 아니면 정치에 접근할 수 없게 되고 새롭게 정치를 하고자 하는 신진 세력에게 문은 점점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 이런 점들을 좀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에 대해서도 우리 청취자분들이 한번 좀 마음을 열고 생각해 주시고 저희들이 내놓는 대책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진보 정치의 표상이었던 분이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자신에 대한 이런 수사 결국에는 뭐 기소로 갈 수밖에 없고 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당에게 누를 끼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자진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과정에서 자기에 대한 고려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건 한국 진보 정치의 표상이고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진보 정치가 현실에 발을 내딛지 못했을 때 가장 낮은 곳에서 진보 정치를 끌어내려서 국민들과 만나게 했던 것도 저는 노회찬 의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그를 바라보며 진보 정치를 사랑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노회찬 의원이 다칠 수 없었다는 것이 전 그 여린 마음이 결국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뭐 어떻게 봐도 노회찬 의원의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없고요.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슬픔을 같이 나누는 것이 전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일에 좀 더 우리가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항상 나는 약자의 입장에 서야 하고 항상 정의로워야 하고 선악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선의 편에 서야 한다. 때묻지 않은 정치인이 돼야 한다. 이런 압박과 또 그런 압박 속에서 자신의 포지셔닝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노회찬 의원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끔 만든 것이 아닌가. 아니 좀 때가 묻으면 어떻습니까? 왜 그런 판단을 하셨는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참 그런 뭐 할 말을 많이 잃게 만들고 드루킹 같은 직업적인 지지자들 이런 지지자들하고는 앞으로 제도적으로 담쌓게 할 방법은 없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당신 지지한다 이러면서 접근해서 도와주겠다고 하면은 이게 불법 정치자금인지 혹은 뭐 정당한 후원금인지 이거를 구분해서 처리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면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지자 그룹이 모여서 17반 돈을 모아서 잘 되긴 바란다는 마음으로 전달한 것을 어떤 대가를 받고 청탁을 했다라고 생각이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 순간을 저는 노리고 드루킹이 작업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지경이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의 경계라는 것은 굉장히 모호한 겁니다.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 정치하는데 여러 가지 힘들 텐데 내가 좀 돕고 싶다라고 하면서 친구들하고 같이 돈을 모아서 뭐 1,000만 원을 건넸다고 하면 정확히 따지면 이것도 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대가 여부를 따져야 되긴 하겠지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모든 관계를 재단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현행의 선거법은 어떤 형태로든 좀 개정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회찬 의원 마지막 유서에서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가길 바란다는 이야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노회찬 의원이 추구하고자 했던 진보의 가치를 다시 이 현실에서 살려내는 일에 함께 좀 힘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렇게 보낸 건데. 아이고. 네. 참. 자, 김성일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민들이 보내온 추모의 글이 게시판을 가득 메웠습니다. 일부에 이어서 계속 소개합니다. 블루님, 고 노회찬 의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진짜 거악들은 뻔뻔하게 큰 소리 치고 있는데 말할 수 없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하셨고요. 메세소리님, 거짓말하기가 죽기보다 싫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인간들은 절대 이해 못할 겁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하셨고요. 다름과 닮음님, 약자의 편에서 원칙과 소신을 지켜온 고 노회찬 의원님 고맙습니다. 편히 쉬세요. 엔비키님, 조의를 표합니다. 믿기지가 않고 너무 힘 빠지고 힘드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캡틴 하롱님,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울음을 참았습니다. 이제 부디 평안하세요. 네, 여러분의 의견 감사합니다.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아이고 무릎이야. 무릎엔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해봐.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탈모는 막아주고 빠진 머리는 다시 나게 하는 18,000원짜리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네, 돈 많이 들고 효과 없다. 포기하신 분들 계시죠? 딱 한 달만 뿌리세요. 효과 없다면 환불합니다. 1566-7871 1566-7871. 네, 이제 오늘 미디어로 이어갑니다. 정상근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비보, 이와 관련해서 언론들 보도 어떻게 보세요? 어제 하루 종일 정말 충격에 휩싸여가지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 아마 이게 뭐 노회찬 의원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역시 이번에 또 유명인들의 자살 사건에 대해서는 언론들이 신중하지 못하고 의아한 보도를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근데 이번 노회찬 원내대표와 관련돼서도 이제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예. 일단 어제 하루 종일 논란이 됐던 몇 가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CBS 노컷뉴스와 관련된 것이었어요. 이 CBS 노컷뉴스가 이 노회찬 원내대표의 사망 소식을 기사로 썼습니다. 뭐 기사 자체는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이 기사를 노컷뉴스가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모두 2건의 기사와 관련된 것이었는데 노컷뉴스가 이 기사를 올리면서 굳이 고인이 된 노회찬 의원의 사진을 흑백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게 노회찬 의원만 있는 사진을 흑백으로 처리를 했으면 고인에 대한 추모가 좀 느껴질 수 있었을 것도 같아요. 근데 노컷뉴스가 흑백 처리를 했던 것은 다른 원내대표들과 손을 잡고 있는 사진, 그리고 정의당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그 노회찬 의원만 흑백으로 처리를 해서 보기에 따라서는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사진이었어요. 예, 예. 이게 뭐 노컷뉴스 입장에서야 뭐 고인이 된 노회찬 의원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진 때문에 인터넷에서는 이 노컷뉴스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인을 능욕했다라는 지적이었어요. 이게 이제 노컷뉴스가 2차례 사진을 수정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 노회찬 의원만 나온 사진을 구해서 흑백으로 처리를 했는데 뭐 그것도 좀 이상하다고 판단을 한 것인지 노회찬 의원의 얼굴이 나온 좀 정상적인 사진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노컷뉴스 페북지기가 지금 무슨 의도로 그런 사진을 올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마음이었다고 해석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게 받아들이시지 않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무슨 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언론들이 하는 일이긴 한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TV조선 관련된 소식이에요. 예, 예, 예. 노회찬 의원이 스스로 이제 투신을 하시고 현장에 바로 이 시신을 수습을 하지는 않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현장 보존을 위해서 좀 남겨놨다가 이 병원 차량이 와서 노회찬 의원을 이제 장례식장으로 이송을 하는 모양이었는데 이 차량을 TV조선의 보도국 차량이 쫓아가면서 찍었습니다. 참. 네, 그러니까 이 차량 뒤에 붙어서 노회찬 의원이 이제 마지막 이제 가는 길을 TV조선 차량이 계속 찍으면서 따라갔는데 이 장면이 나오면서 이 엄성섭 기자가 그때 당시에 이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앞으로 뭐 5분에서 10분 정도면 도착을 할 것 같다.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중계식의 보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대체 이렇게 따라가면서 뭘 영상을 찍고 싶었는지 모르겠는데 TV조선이 이런 행위를 해서 많은 비판이 또 나왔고 예. 그리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중앙일보에서는
사망 현장을 상세히 묘사한다든지 아니면은 가족을 언급한다든지 하는 보도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조선일보에서는 뭐 노회찬 원내대표가 투신을 해서 뭐 어디서 뭐 어떻게 발견이 됐다는지 뭐 이렇게 상세하게 내용을 적시를 했고,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뭐 어머님 집이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기자협회가 만들어 놓은 자살보도 준칙에 위배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뭐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언론들은 이 자살을 그냥 뉴스, 뭐 어뷰징의 소재 중 하나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참 변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또 이 여담으로 노회찬 원내대표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언론 보도 하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21일 보도된 조선일보 기사고요. 칼럼도 아니고 하여튼 약간 가십성 이야기를 다루는 곡지인 것 같긴 한데, 제목이 노동자 대변한다면서 아내의 운전기사는 웬일인가요?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당시에 드루킹 관련 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노회찬 원내대표의 여러 기사가 쏟아졌었는데요. 언론이 뭐 정치인을 대상으로 그런 의혹에 뭐 기사를 쓸 수 있다라고 손치더라도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기사를 써야 하는데, 예. 그런 점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조선일보의 기사는 상당히 좀 악의적으로 느껴집니다. 기사의 내용이 이런데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이 드루킹 김동원 씨 측근 도모 변호사에게 5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보도가 되자 지지자들이 배신에 휩싸였다.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큼 돈을 받은 경로도 화제가 된 것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2016년 3월 도 변호사는 2천만 원은 산채로 불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노 원내대표가 찾은 자리에서 나머지 3천만 원은 지역구인 경남 창원을 찾아가 노 원내대표 아내의 운전기사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 원내대표와 경기고 동창인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이다 라는 기사였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뒷부분이 문제가 좀 더 심각한데,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노 원내대표는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노 원내대표의 결백을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내의 운전기사까지 둔 원내대표의 당이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 정의당이라는 당명은 과연 이 상황에 어울릴까?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내분이 운전기사를 두고 있으면 안 됩니까, 법적으로? 당연히 뭐 아내분이 뭐 정당한 대가만 지불한다면 운전기사를 둘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정의당이나 당명과 무슨 상관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노회찬 의원의 아내분이 타신 차량을 운전하신 분이 자원봉사자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쓴 사람이 조선일보의 이혜훈 기자인데, 이게 노회찬 의원 측에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도 안 하고 노회찬 의원 쪽에 멘트도 하나 없이 그냥 기사가 나가버렸어요. 마치 이제 노회찬 의원이 말로만 서민서민하면서 아내 운전기사까지 두는 일종의 이제 뭐 귀족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식의 보도는 이미 오래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자꾸 하셨을 때 그 신비사키 보도가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어느 정도의 그 언론사 내부에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된 줄 알았는데, 역시나 조선일보는 뭐 그거와는 전혀 달랐다라는 기분이 좀 들고요. 다시는 좀 이런 언론 보도로 인해서 다른 많은 분들이 상처를 입거나 또 피해를 입는 일이 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다음 소식은요? 네, 그 미디어스 보도를 보아하니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특혜 환수에 나섰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그동안 방통위에서 몇 번이나 종편특혜 관련 환수 논의가 나온 바가 있는데, 큰 걸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원칙대로만 처리를 하면 되는데 계속 번번이 보고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어쨌든 이 보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인상, 외주 제작 의무 편성 부과에 이어서 의무 전송제를 손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협의체까지 꾸렸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런 종편 특혜 환수 부분이 좀 진지하게 논의가 되는 것 같다라는 보도였는데, 이 논의를 통해서 연말까지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계획이다라는 내용도 보도에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이 종편에 대한 방송발전기금은 뭐 조금 더 올리더라도 아직까지 지상파보다 좀 낮기 때문에
엄청난 특혜를 환수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이 외주 제작 의무 편성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종편의 외주 제작 비율이 지상파보다 높기 때문에 큰 타격을 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의무 전송 환수 부분에 있어서는 뭐 나름 특혜 환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번 좀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의무 전송이라고 하는 것은 공익적 채널에 한해서 케이블, IPTV 등 이 유선 방송 사업자의 채널을 의무 편성하는 것을 뜻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KBS 1TV와 EBS가 유의한 의무 전송 채널이에요. 근데 이제 종편이 이게 의무 전송 채널이 된 거죠. 이렇게 의무 전송을 하면 종편은 별도의 플랫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전국으로 송출할 수 있는 망을 확보하게 되는 거고,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이걸 되게 쉽게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케이블 업체나 뭐 IPTV 업체로부터 방송을 틀게 되는 거니까 그 수신료까지 받아서요. 이중 특혜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는데, 여기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종편이 의무 전송을 통해서 유료 방송 사업자에게 받은 수신료가 1,900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원래 의무 전송 채널인 KBS 1TV 그리고 EBS는 이 유료 방송 사업자로부터 수신료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의무 전송 채널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 종편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진입할 때는 의무 전송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무조건 틀게 해놓으면서 유료 방송들한테는 돈을 걷어왔다라는 건데, 이건 정말 좀 어마어마한 특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환수에 나서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다만 안타까운 건 종편은 이미 시장에 들어갔고 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케이블이나 IPTV 업체에서 이 채널을 빼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지금 의무 전송을 취소해봤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종편을 뭐 시장에서 좀 냉정한 평가를 받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의미가 아예 없어 보이진 않고, 무엇보다 이 의무 전송 채널로 지정이 되면서 채널 부분에 있어서도 지상파 다음에 앞자리로 배치가 됐기 때문에 뭐 이 부분도 의무 전송에서 함께 빼도록 논의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잘못한 방송들은, 자격이 없는 방송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결단, 그런 결단이 너무 과한 기대인가요? 자기들이 뭐 한 만큼 뭐 시장에서 냉정하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게 평소의 조중동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은 온갖 특혜를 다 받고 남들은 누리지 못하는 거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제대로 경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 말이 참 말로 안 듣게 만들어지는 원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꽃처럼 살았던 정치인, 그래서 약자 가난한 자의 편에 섰던 정치인, 하지만 엄숙주의에 갇히지 않고 유머를 잃지 않았던 정치인, 국민 한 명당 하나의 악기쯤은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던 문화를 알았던 정치인. 우리는 그래서 그를 진보정치 3.0 시대를 열 주역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 그가 아름다운 꿈을 이루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삶을 생각하며 수아진의 파초라는 노래 떠올렸습니다. 그는 떠났고 가사처럼, 저 들판의 풀잎처럼 우리는 쓰러지지 말아야 해 라는 과제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노회찬의 삶이 녹아있는 노래 파초 듣고 오겠습니다. 불꽃처럼 살아야 해. 오늘도 어제처럼 저 들판에 풀잎처럼 우리 쓰러지지 말아야 해. 모르는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행여나 돌아서서 우리 미워하지
말아야 해. 하늘이 내 이름을 부르는 그날까지 순하고 아름답게 오늘은 살아야 해. 정열과 욕망 속에 지쳐버린 나그네야. 하늘을 마시는 하초에 꿈으라오. 가슴으로 노래하는 하초의 뜻을 아오.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국면이 조선 대지의 지축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가 제 궤도에 올라서서 달리게 시작한다고 하는 느낌이군요. 문익환이 가르쳤고 도울이 배웠던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꿈을 현실로 살아간 선구자를 양성하는 한신신학은 촛불혁명과 한반도 종전선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신신학을 통해 세계의 신학을 깊이 연구하고 더 나아가 시대의 예언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새 시대는 문익환 씨의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힘으로 열리는 거예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나 02-2125-010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미처 다 소개하지 못한 추모의 글이 되겠네요. 바른말쟁이님, 고 노회찬 의원님의 소식을 듣고 나니 하루 종일 우울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우연에는 용기를,
믿어지지 않아서 안 믿으려고 노력하지만 슬픔이 계속 올라오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호프 SV 천사님, 노회찬, 당신을 이렇게 허망하게 보낼 순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나타나 주실 것만 같습니다. 네, 저도 오늘 저녁에 연세 장례 식장에 들러서 조용히 문상하고 오겠습니다. 아직 그와의 이별이 실감나지 않습니다만.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